네, 이번 시간도 철골 구조 계속 이어서 용접부부터 마무리까지 한번 한 30문제 정도 끝번호가 있는데 아마 용접부를 제가 이렇게 잘라서 그전에는 고력 볼트까지 공부를 하셨고 13번부터는 이제 용접에 관련된 문제들 이어질 텐데 자, 처음 13번 문제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딱 느끼셔야 되는 게 있죠. 용접은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실무진으로는 뭐 여러 가지 플러그 용접도 있고 종류가 좀 있지만 맞댄 용접이냐, 흔히 말하는 홈 용접이냐, 그 다음에 모살 용접이라고 해서 흔히 필렛 용접이냐, 뭐 필렛도 좋고 필릿도 좋습니다. 자, 결국은 이 두 가지 용접을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 그루브 용접, 뭐 맞댄 용접, 홈 용접은 철판을 딱 보시자마자 느껴지시는 게 왼쪽에 있는 철판과 오른쪽에 있는 철판을 이렇게 맞댔구나 라는 게 벌써 느껴지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맞댄 용접이구나. 또는 기호를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게 바로 개선각이라고 해서 얼마나 얘를 벌려서 각도화할 것이냐. 즉, 얘 각도가 얼마만큼 벌어지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따기를 하고 철판을 깎아서 거기다가 용접을 하겠다라는 표시니까 90도만큼 개선각을 벌려놓겠다. 자, 그리고 그 개선각이 예를 들어 이렇게 벌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다 코너를 다 못따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숫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철판의 원래 두께는 이쪽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12mm가 전체 철판 두께였다. 그래서 12mm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 개선각을 벌리고 90도를 11mm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더 정확하게 그리시려면 11mm만 이렇게 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밑에가 1mm의 여유 공간이 남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 숫자가 12였으면 이제 철판은 완전히 뾰족하게 이렇게 깎이게 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될 거고 1mm가 남겨져 있다는 말은 여기를 이렇게 뭉툭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벌려져 있는 데까지가 11mm고 밑에 1mm가 남겨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요 2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기호죠. 루트 간격이다라고 한다. 즉 얼마만큼 철판을 완벽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용접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벌린 것을 우리는 2mm다라는 표현까지도 해주셔야 이거에 대해서 기호를 우리가 도면으로 정확하게 제작 상세도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였다라고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 간격, 뭐 여기다가 좀 덧붙이는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를 용접하다 보면 용접액이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한은규 교수님한테 잘 배우셨죠? 이렇게 뒤에다가 판을 좀 대줄 필요가 있다. 나중에 얘를 제거하더라도 이런 걸 우리는 뒷댐제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공부하셨던 사항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용접의 기호에 대해서 제일 처음 묻고 있구나라고 느껴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문제도 가시면 그러면 이제 요 코너에다가 용접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런 걸 우리는 필릿 용접이다라고 이렇게 기호로 한번 표시해 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필릿 용접을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이건 아까 개선각을 표현하는 거였잖아요. 맞댄 용접에서. 그럼 필릿 용접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코너에다가 용접을 했다라는 기호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필릿 용접이고요. 그 다음 현장에서 용접을 할 거다. 즉 공장에서 용접을 해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깃발을 세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더 눈에 띄겠죠. 뭐 색칠을 안 해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색칠을 했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죄송한 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현장에서 용접을 하면 시커매진다. 그래서 시커멓게 표현을 해라. 색칠을 해라. 뭐 이렇게도 선배님들이 외우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은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치수죠. 필릿 치수 3mm를 표현해라 그러면 앞에다가 표현하는 게 바로 필릿 치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에서 사이즈 3mm로 용접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 3mm가 되도록 용접을 하시고 보강살을 이렇게 붙이는 이런 용접을 행하시게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필렛 용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가상의 직선과 코너와의 수직된 거리만은 우리는 두께로 인정을 한다. 이 거리만 두께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걸 유효 목두께라고 하고 그건 사이즈 값에 코사인 45도, 사인 45도를 정밀하게 눌러보시면 0.707인데 대략 0.7로 인정합니다. 요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효목 두께는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 값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뭐 예상 문제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뒤에다가 예를 들어 어떤 숫자가 또 하나 나와 있다. L이라고 할게요. 이게 바로 용접의 길이입니다. 용접 길이를 얼마만큼 길게 용접을 하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걸로 끝내버렸으면 얘는 연속 용접이라 그래서 요런 기호까지 아마 들어가겠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어떤 숫자가 하나 또 나왔다. 그건 바로 피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면 용접을 쭉 해 오시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용접을 하는데 그 용접부의 중심과 용접부의 중심 간의 간격을 우리는 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용접은 단속 용접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속과 연속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잖아요. 그럼 연속 용접은 피치 간격이 없는 거죠. 쭉 계속 용접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피치 간격 없이 길이만 나와 있으면 아 이건 연속 용접이라는 거고 여기는 길이도 없는데요 하면 뭐 길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접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 코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접을 하라고 했으니 용접 길이에 대해선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호를 저 조건을 다 표현하라 라는 문제니까 자, 필릿 용접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현장 용접이면 깃발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뭐 색칠까지 해주시면 더 완벽하시고 필릿 사이즈 3mm 끝났죠. 만약에 여기다가 다음 문제는 뭐 용접의 길이는 용접 길이는 뭐 300mm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뒤에 300이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는 슬슬 계산 문제가 나와야 될 때가 됐잖아요. 필기 때부터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호보다 용접 그러면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들 용접의 유효 면적 정도는 늘 연습이 돼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신합니다. 요거 보시고 앞에서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아 얘는 용접 사이즈는 12mm구나. 그런데 모서리에 하는 필릿 용접이구나 라는 걸 빨리 느끼셔야 돼요. 요 삼각형을 보시니까 그렇죠. 직각삼각형으로 표현된 거 보면 필릿 용접이다. 또는 그림만 봐도 좀 아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긴 모재에다가 어떤 철판을 갖다가 덧댄 거죠. 겹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코너가 생기잖아요. 철판과 철판을 겹쳤으니까 여기 코너에다가 용접을 하겠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단면도로 보면 아랫부분에 모재가 있고요. 거기에 상판을 이렇게 붙인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코너에다가 용접을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또 아래쪽에도 당연히 용접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아무튼 여기다가 위쪽만을 얘는 했으니까 위쪽만 용접을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사이즈에 0.7을 곱해야 되는 것은 일단 아실 거고, 거기다가 용접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200mm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주의할 거 있죠. 뭐 주의하시라 그랬죠? 처음에 시작부와 끝부분의 사이즈 두 번은 빼주세요 그랬잖아요. 용접의 유효 길이는 200mm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 12mm, 마지막 12mm 두 번은 빼주세요. 요 두 개를 곱한 유효 면적 계산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필기 때부터도 워낙 강조를 많이 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요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는 걱정 없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두 면을 용접했으니 곱하기 2 하는 것까지도 이 부분을 어려워한다는 건 필기에 합격하신 자격이 없으세요.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기시험에 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부분은 요거밖에 없어요. 뭐요? 설계 강도를 구하라고 했으니 설계 그러면 파이가 들어가야 된다. 당연한 거고. 자, 이제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강도를 구하려면 파이 pn, 즉 힘을 구하려면 면적에다가 응력이 곱해지는 거죠. 그 응력이 얼마냐? 그것만 아시면 420이라고 했으니 420 곱하면 끝나겠다. 이 정도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주의할 거, 파이 값은 얼마 씁니다. 용접이나 고력 볼트나 0.75. F값 주어졌으니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면적은 잘합니다 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요게 바로 용접봉의 인장 강도의 60%만 우리는 용접부의 강도로 인정을 한다. 여기 보시면 용접봉의 인장 강도가 얼마다? 420이다. 그럼 우리는 그 값에 얼마만 인정합니다? 0.6만 인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인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단면도를 그려봐서 아시겠지만 철판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용접을 하면 이게 미끌리는 현상에 의해서 힘을 견뎌내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단 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 인장 강도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 0.6만 사용을 한다. 60%만. 자, 그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모재 철판,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철판을 모재라고 합니다. 모재의 강도에 따라서 또 계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모재 강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뀐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접재, 즉 용접하는 용접봉의 인장 강도에다가 우리는 전단 강도로 환산하기 위해서 0.6을 곱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 면적은 잘 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용접 치수가 5mm라고 주어졌으니 0.7에 5 곱하는 거 연습되셨죠? 그 다음 용접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용접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거기다가 L2 유효 길이 이게 용접의 면적이 되는 거죠. 이걸 물어봤으니까 기호로 그냥 써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내가 보통은 구해야 되는데 이번엔 그놈을 나보고 안 주고 거꾸로 이놈이 얼마라야 이 강도가 충분하겠느냐라고 물어봤으니 뭔가 다른 걸 줬겠죠. 자, 보시면 모재는 주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옛날식 표현이고 지금은 용접재의 인장 강도가 420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얼마 곱하는 것을 앞에서 강조드렸습니다. 0.6을 곱해라. 설계 강도니까 0.75라는 파이 값까지 여기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유효 면적이니까 0.7 곱하기 5에 L2 유효 길이 얼마가 돼야 파워가 되겠느냐, 얘의 강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변수가 있으니까 뭔가 상수를 하나 더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앞에 있었던 15번 문제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다른 건 못해도 또 1.2, 1.6 곱하는 거 정도는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얼마?
72kN이 필요하다. 얘가 72kN이 돼야 이 용접부가 이 힘을 견뎌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단위를 맞추시는 것만 또 디테일하게. 얘네들은 계산해 보면 당연히 뉴턴이 나오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여긴 킬로뉴턴을 갖다라고 놓을 수 없으니 10의 세제곱 또는 72,000 뉴턴 이렇게 변경을 하신 다음에 식을 세우고 유효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항을 시키면 이런 식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용접의 유효 길이는 108.85mm가 된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살짝 꼬아놨을 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용접의 유효 길이가 108.85라고 해서 용접 길이가 108.85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앞에 있는 문제와 같이 겹치미음을 이렇게 철판을 겹댔고 거기다가 용접을 하고 밑에도 용접을 한다면 실제 용접의 길이는 얼마냐라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나가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108.85라는 것은 결국은 알고 보면 용접 길이에서 마이너스 몇을 했더니 2s를 했더니 108.85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원래 용접한 길이에선 사이즈 2번을 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사이즈가 아까 얼마라고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5mm짜리라고 했으니까 넘기면 10mm가 더해져서 용접의 진짜 길이는 118.85mm가 돼야 되고요. 자, 양면 용접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실제 한쪽만 용접을 해야 되는 길이는 대략 한 120 잡고 현장에서는 한 60mm 용접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 역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면 60mm 2번 그럼 120mm 아니 60mm에서 사이즈를 일단 2번 빼 그럼 50mm만 돼. 50mm 2번 했으니 100mm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접의 유효 길이를 묻는 문제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식을 15번 문제를 먼저 이해하셔야 16번 문제도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접봉의 인장 강도의 60%만 인정한다.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 자, 17번 문제는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수한 단면적을 구하라. 구멍을 뚫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는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면 철판이 이렇게 니은자로 그쵸 L형강이니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꺾인 부분을 제가 펼치면 얘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 펼쳐졌을 때 구멍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여기도 뚫려 있다. 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펼쳐서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정렬 배치구나라는 걸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렬 배치일 땐 대각선으로 갈 일이 없죠. 직선으로만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일단 폭 전체에서 구멍을 몇 개 빼주면 그만이다. 2개 빼주면 그만이다. 그 뺀 다음에 마지막에 철판 두께를 갖다가 곱해주면 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구멍 2개는 제외한 면적이다. 이 말이죠. 자, 전개를 다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할 텐데 도면상에서만 상상을 하셔야 되니까. 자, 50mm를 요렇게 100mm죠. 100mm를 펼치면 이렇게 펼치면 이제 요런 철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개한 전체 폭은 몇 mm입니까? 하면 100mm, 100mm 아니라 그랬죠. 7mm 두께가 한번 겹쳐지니까 한번 빼주셔야 된다. 그래서 100 마이너스 7mm, 50mm 더하기 50mm 더하기 마이너스 7mm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요게 전개한 총폭이 된다. 이해되셨죠? 93mm가 되겠죠. 자, 93mm에서 구멍을 몇 개 빼줄 겁니다. 2개 빼줄 겁니다. 근데 구멍이 M20짜리 볼트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20mm 볼트는 2mm의 추가적인 여유 구멍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27mm까지는 2mm입니다. 바뀐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좀 더 드릴게요. 27mm 볼트까지는 2mm의 여유 구멍을 필요로 한다.
그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3mm를 더 여유 구멍으로 뚫는다. 27mm 초과일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보다 27mm보다 작은 볼트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2mm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꼭 최소한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22mm를 2번 뺄 것이다. 그러니까 149mm가 나온다. 마지막에 149mm라는 건 결국 여기와 이 길이들을 다 합한 게 149mm라는 거예요. 구멍 2개는 빼냈으니까. 그럼 면적을 구하려면 당연히 철판 두께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49mm에 철판 두께 7mm를 갖다가 곱하면 면적으로 1043mm의 유효 순담 면적을 구하실 수 있다. 자, 그럼 같은 얘기라고 보시고 18번까지 가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얘는 당연히 정렬 배치예요? 업모 배치예요? 업모 배치죠. 업모 배치는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달라. 여러분들 필기 때는 제가 여기도 필기에서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다. 근데 필기 때는 좀 쉽게 요 파괴면을 하나 딱 정해줘가지고 요 경우에 대해서만 순폭이 얼마인지 순담 면적이 얼마인지 계산하라. 이렇게 정해줘 버리면 그게 그렇게 좋은, 그렇죠, 깊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뭐 그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설계를 하시려면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보셔야죠. 무슨 말이냐? 파괴의 형태가 첫째, 직선으로 하나만 먹는 경우가 위험한가요? 직선으로 두 개를 먹는 게 위험한가요? 그렇죠. 초록색의 경우는 위험성이 있다. 하나보다 2개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2개만 먹는 게 위험한가요? 3개까지 먹는 게 위험한가요? 하면 이건 해볼만 하죠. 왜? 대각선으로 좀 돌아서 갔지만 그래도 3개를 구멍을 통과한다면 그것도 아주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이 경사 길이가 서로 다른가를 봤더니 같아요. 그럼 계산하기가 좀 편해지니까 그 말은 이 경우나 파란색 경우나 같다라는 거죠. 그쵸? 어차피 같은 이 길이나 같을 테니까 3개를 이렇게 먹나 이렇게 꺾으면서 먹나 결국은 같은 길이를 우회한 거니까 같은 값이 된다.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 줄어들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파란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생각했다면 해보시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해봤을 때 값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값이 위험하다는 거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를 줄여서 빨리 판단하시면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전체 300mm에서 초록색의 경우는 초록색으로 할게요. 300mm 경우에서 초록색은 구멍을 2개만 빼면 되니까 22mm를 2번 빼라. 아, 교수님 왜 2mm 안 더해 주십니까? 그러면 판 두께는 10mm고 구멍 크기가 22mm라고 했는데 볼트는 결국 M20을 사용했구나라는 걸 역추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또 저기다가 2mm를 더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256이 나왔고 빨간색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면 빨간색의 경우는 구멍을 3개 지나가고 있으니까 300에서 22mm를 3번 뺀 거예요. 근데 경사가 2번 있으니까 어차피 같은 경사니까 4G분의 S제곱, P의 제곱을 2번을 갖다가 더해줘야 되지 않느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G가 얼마이고 S가 얼마인지 G, 수직, 그죠? 수직, 경사 하나씩만 계산하는 거예요. 수, 평, 그래서 50의 제곱, 직은 80, 평은, 수평은 80의 제곱, 뭐 순피치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냥 피치일 때도 있으니까요. 정렬 배치일 때. 뭐 요 부분은 필기 때도 여러분들 많이 하셨던 거니까. 자, 결정적으로 두 값을 어떤 값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작은 값을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저항할 수 있는 면적, 길이가 작은 놈이 위험하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249.625가 선택이 되고
마지막에 철판 두께를 일률적으로 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10을 갖다가 곱했더니 2496.25mm 제곱. 17번과 18번을 잘 풀어보시면 역시 정렬 배치는 좀 쉽고 업무 배치가 좀 어렵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겠지만 결국 업무 배치를 어려워한다는 건 경우의 수를 막 늘려버리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일일이 검토하지 않아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얘는 이 경우와 이 경우만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빨리 느끼시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이제 압축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압축제 그러면 당연히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N값과 K값 제가 강조 또 많이 드렸던 사항입니다. 양단 힌지를 기본으로 놓고 11 한쪽만 고정을 시켰다. 한쪽은 힌지 그대로 두고 그럼 2배 강해져요. 양단 고정하면 4배 강해져요. 전봇대 같이 한쪽만 고정하고 위엔 아무것도 없어요. 4분의 1로 약해집니다. K값은요. 그러면 얼마나 휘어지느냐? 얘는 70%밖에 안 휘어지니까 강한 거고요. 얘는 50%나 더 작게 휘어지니까 더 강해진 거고 얘는 2배나 휘어지니까 상당히 약해진 겁니다. 관계성을 이용하시라 그랬죠. K제곱분의 1이 N값이 된다. 2의 제곱 4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추적도 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순서를 막 뒤바꿔 놨어요. 그럼 저는 순서대로 보자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 기둥 아니에요? 한쪽은 고정이고 다른 쪽은 자유인 전봇대 같은 애. 얘는 몇 배 휘어집니다. 2배나 휘어집니다. 그래서 3번은 2L이 되겠죠. 뭐 답을 2L이라고 쓰시는 거지 저는 계산 과정을 표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은 양단인지 얘는 1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2분의 L이 그대로 유효 좌굴 길이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놈이죠. 얘는 70%만 휘어진다. 0.7 곱하기 2L. 그래서 대략 1.4L. 여러분들 이 0.7은 아까 용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0.707이에요. 우리가 루트 2를 2로 나눈 거죠. 1.414. 그게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여기서 나오는 값도 원래는 이겁니다. 그래서 필기 산업기사에서는 0.707로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0.7 곱하기 2L, 1.4L이 되겠다. 자, 그럼 제일 튼튼한 기둥이 마지막 기둥이잖아요. 얘는 50%만 휘어집니다. 4L 다 휘어지는 게 아니라 절반만 휘어진다. 그래서 2L이라고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이 과정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별도로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바로 계산을 한다. 1번 봤더니 0.7이고 2L이다. 그래서 약 1.4L 이렇게 쓰시면 알아서 채점관이 마지막 결론만 보고 4가지를 다 맞추셨으면 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크기의 순서대로 유효 좌굴 길이가 가장 큰 거부터 찾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시면 시험장에서는 요 점선이 없어요. 있으면 더 좋죠. 아니 이게 있어버리면 제일 긴 거 눈에 봐도 B 아니에요? 그죠? 좌굴 길이가 A, 그 다음 A고 그 다음 D 있고 마지막 C 있고 이런 거 금방 찾으실 수 있는 거니까 시험장에선 저 점선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런 지지 조건만 있다라고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B라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안 했지 A, C, D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오일러의 좌굴하중 공식에 사용되는 기둥의 종류는 4개만 제가 설명드렸지만 원래는 6개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4개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럼 그 4개 중에 3개는 나와 있어요. 얘가 제일 약한 거니까 A고요. 제일 많이 휘어지겠죠? 그 다음은 얘죠. D죠. 제일 튼튼한 게 C였죠.
요 순서까지는 왔잖아요. 그럼 B가 여기에 있든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아니 눈으로 봐도 얘랑 비교해 보세요. 제일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약한 기둥은 한쪽이 고정이고 한쪽이 자유인데 얘는 위에는 똑같아. 근데 얘는 밑에가 힌지로 바뀌었어요. 더 튼튼해 보이세요? 더 약해 보이세요? 더 약해 보이죠? 그러니 더 많이 휘어지겠죠. 그럼 B가 제일 큰 놈이 돼서 정답은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하나 끼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아는 내용에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그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판단만 해보셔도 아주 쉬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수님. 그렇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6개 다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그럴 이유가 없어서 4개만 있어도 여러분들 줄여드리려고 노력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탄성, 좌굴, 하중, 기둥 나오면 매일 나오는 공식 아닙니까? n 파이 제곱 2i l의 제곱.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 변수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까 기둥 4가지의 경우에서 n값과 k값 요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요 부분에다가 제가 별표를 해서 늘 강조드렸죠. 작삼하세요. 작삼 못하시면 작살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작삼 무슨 뜻이에요? 기둥에 치수가 있을 때 정사각형이면 문제될 게 없는데 뭐 예를 들어 400에 300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그러면 12분의 여러분들은 보이는 대로 400 곱하기 300의 세제곱 BH 세제곱 아주 자신 있게 쓰셨겠지만 이 경우에 대해서는 400보다 300이 작아서 작삼이 됐죠. 아주 운이 좋았던 거지. 만약에 시험을 요렇게 바꿔서 얘는 400인데 여기를 300으로 할까요? 300에 400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그려주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폭이 300, 높이가 400 이렇게 계산해 버리죠. 안 돼요. 400의 세제곱은 작삼인가요? 큰 3인가요? 큰 3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아셔야 될 게 I 값이 그냥 하나만 주면 그냥 들어오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I 값을 2개를 줄 겁니다. 하나는 크게, 하나는 좀 작게. 그럼 큰 게 들어와야 된다, 작은 게 들어와야 된다. 작은 게 들어와야 된다. 왜? 작은 걸 세제곱했다면 작게 나왔을 테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는 기둥 사이즈를 줍니다. 그리고 폭은 300, 높이는 400이다라고 그림까지 그려주면 여러분들 거의 절반 이상은 걸려드는 게 12분의 I 값은 폭, 300이네, 높이 400이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 3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축이 약한 거예요. 좌우로가 많이 휘어져요. 왜? 이게 넓적하니까. 더 과장되게 그려볼까요? 이런 기둥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기둥은 앞뒤로 이렇게 휘어지는 건 걱정 없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쉽게 휘어진다. 그래서 이게 약축이에요. 90도 돌려서. 그러면 제가 필기 때 여러분들 요렇게 써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400 곱하기 300의 세제곱 작삼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뭐 21번보다 22번이 더 좋은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21번까지 같이 해결한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오타만 하나 수정할게요. 383 곱하기 여기 38의 세제곱 네가 왜 거기 올라가 있냐. 383입니다. 그럼 383과 134를 10의 4승은 비교할 게 없으니 비교해 보면 얘가 작잖아요. 그럼 작은 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4분의 1 양단 고정이 아니고 한쪽만 고정이고 한쪽은 자유면 n값은 4분의 1이 들어와야 되고 파이 제곱 2 탄성계수 줬고 i의 미니멈 작은 값이 들어와야 되니까 134가 될 것이다. 그러면 21번과 22번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21번은 i 값을 하나만 줬고 22번은 ix와 iy를 줬는데 ix가 크고 iy가 작다면 작은 값을 집어넣어라.
나중에는 치수가 주어졌을 때 사이즈 값으로 계산해라. 그게 바로 23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순서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 23번은 P값 구하는 거 아닌데요? 오일러의 좌구라중식이 아닌데요? 세장비 구하라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장비는 뭔가요? K, L, R. R은 또 뭔가요? 하면 루트 I 나누기 A. 그럼 I에서 별표를 딱 치시고 이게 뭔 3 들어가야 되네? 작삼 들어가야 되네. 자, 그래서 단면을 잘 보시면 12분의 150 곱하기 200의 세제곱이라고 계산할 사람 많겠죠. 여러분들은 아주 꼬시죠. 흔히 하는 말로 아주 고소해 죽겠어요. 왜? 분명히 작삼 안 하고 큰 3으로 들어갔으니 답이 안 맞을 테니까. 그림도 여기가 200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도 잘 들여다보시면 이 기둥을 좀 더 과장되게 그려보면 150을 작게 200을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기둥은 좌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 옆으로 돌려서 봐야 되는 거다. 오일러의 좌구라중식이 됐든 세장비 람다를 구하는 식이 됐든 작삼이라는 건 늘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KLR, R은 루트 I 나누기 A까지 제가 써드렸고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솔버를 이용하려면 1.0 곱하기 XL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왜 1.0인가요? 양단인지라고 돼 있으니까. 자, 루트 I 값을 분수에다가 다시 만들어서 12분의 무슨 3만 조심해 주세요. 큰 거, 작은 거, 작삼. 그럼 큰 건 한 번만, 작은 건 세제곱. 면적은 200에 150. 이렇게 계산한 세장비가 몇에 맞춰주고 싶다? 150이 되려면 요 유효 길이가 얼마, 기둥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라는 문제여서 솔버를 이용해서 구하시거나 아니면 수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수학 이항법이 아닙니다. 150에다가 요거 계산하신 값 곱하시고 뭐 1은 나누나 마나니까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6495가 나올 거고요. 이건 당연히 길이니까 밀리미터로 모든 공식은 밀리미터로 나왔다. SI 단위에선. 근데 6400 그렇게 쓰셨다가 틀리면 소주 2병 까야 돼요. 왜요? 억울해서 분명히 출제자는 미터로 표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답 쓰는 난에 6495라고 써버리면 미터로 인식을 했을 때 기둥의 길이가 6495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둥이 6km가 넘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터로 바꾸면 소수점 점을 찍어야지 콤마를 찍으시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6.495라고 찍었다가 여기다가 약간 볼펜 똥이 좀 묻었어요. 그럼 그럼 미터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지. 그리고 점입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소수 셋째 자리로 올리면 더 완벽해지는 게 6.50m입니다 라고 쓰시는 게 더 저는 모범 답안이라고 보여요. 왜? 그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원래 저는 정밀한 값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구조에서는 더 정밀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쓰면 틀린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물량 산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밀량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썼던 거지 구조는 소수점을 더 붙여주면 더 정밀한 건데 그걸 틀렸다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물론 소수 7, 8째짜리까지 쓸 이유는 없으니까 한 둘째 자리까지만 쓰려는 원칙, 기본 원칙을 정한 거지 셋째 자리까지 썼다고 틀렸다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판폭 두께비 뭐가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긴 빔에다가 힘을 주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좌굴은 걱정이 없는데 외부만 이렇게 휘어진다든가 또는 플랜지 부분만 이렇게 좌굴이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국부 좌굴이라고 하죠. 왜 국부 좌굴, 어느 부분만 좌굴이 일어날까요? 하면 그 부분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판폭 두께비를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럼 판폭 두께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플랜지와 외부를 나눠서요. 외부는 이렇게 보시고 저 초록색만 보고 폭과 두께를 나눈 값을 우리는 폭두께비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문제는 플랜지 부분만 물어봤어요. 그럼 쉬운 거죠. 플랜지는 플랜지 전체를 본다, 절반만 본다. 절반만 본다. 그러면 300을 2로 나눠서 150이 될 거고요. 그 폭을 두께, 플랜지 두께는 몇 밀리예요? 14mm로 나눴다. 그랬더니 10.714, 뭐 소수점 714라고 쓰나 7일로 반 내려서, 그죠? 이거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7일로 쓰나, 뭐 원칙을 잘 지켰고 요거 4 붙였다고 틀렸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똑같이 남들과 비슷하게 전국 수험생들이 다 소수 둘째 자리 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둘째 자리까지만 쓰시는 걸 원칙으로는 두시고요.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당연히 외부의 폭두께비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25번. 자, 위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복습 삼아서 이렇게 생긴 H형광이라면 분명히 위의 문제와 똑같이 계산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만 이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건 결국 필렛, 여기 90도냐 여기 라운딩이 있느냐를 제가 강조해 보려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90도짜리는 그대로 요 길이를 외부의 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라운딩이 있고 여기도 라운딩이 있겠죠. 상하 대칭이니까. 라운딩이 있는 데는 라운딩 부분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차이를 좀 아셔야 되고 그 위에 문제는 아예 그림이 딱 나와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저 25번 문제가 훨씬 어렵다는 건 H형광이니까 90도짜리였으면 이렇게 제가 그림을 90도를 강조하려고 그리겠죠. 그리고 치수들을 400mm입니다. 높이가 제일 우선이라 그랬어요. 200입니다. 이런 것들 사이즈 다 8mm입니다. 13mm입니다. 쓰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특이한 건 여기 살짝 지울까요? 라운딩이 있어요. 필렛 반지름이 16mm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얘를 90도로 꺾은 게 아니라 이렇게 라운딩을 시켰대요. 여기도 그러면 다 라운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필렛 부분이. 그럼 우리가 인정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400mm를 다 인정하는 건 당연히 아닌 거고 외부를 여기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플랜지 두께 2번을 빼야 되겠죠? 플랜지 두께가 몇 mm예요? 13mm입니다. 13mm 2번 빼주시고 또 빼야 되는 게 요 필렛 반지름이에요. 요 반지름이 몇이다? 16mm인데 위에서 밑에서 2번 빼야 되니까 역시 유효 폭은 얼마가 돼야 됩니다.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필렛 부분이 있으면 필립 부분을 저렇게 빼내야 된다. 그래서 좀 확대를 제가 해서 다시 한번 그려봐 드리면 코너만 외부가 이렇게 내려오고 플랜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얘를 완벽하게 이렇게 원의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반지름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운딩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6mm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도 16mm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라운딩 부분만 빼내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뺄 거냐. 플랜지 두께는 당연히 빼야 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치수를 이렇게 윗부분까지 재고 있는 거다. 그래서 라운딩 부분 제외한다. 그것만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플랜지 부분이나 외부 부분에서 요 라운딩 부분 빼는 거. 플랜지는 전체 폭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이해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필기 때 조금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기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플랜지는 이게 폭이 맞죠. 200mm가. 왜 절반만 인정합니까? 그러면 두께는 그러면 13mm만 있나요? 플랜지는 이것도 플랜지인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럼 폭은 200이지만 두께는 13이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을 26으로 나눠도 똑같은 7.69이에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부하부를 합치는 것보다 그냥
상부 플랜지 절반만 가지고 두께는 13mm로 나누는 게 더 편한 방법 아닌가라는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을 13으로 나누나 200을 26으로 나누나 당연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플랜지는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한 느낌이고 외부는 가운데만 보는 거고 가운데만 봐야 되니까 플랜지 두께를 빼내는 건데 이번 문제는 라운딩 부분까지 있다고 하니까 라운딩 부분까지 빼다 보면 남는 길이가 더 짧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부재 단면에 비틀림은 생기지 않고 뭐 바로 27번 문제에다가 제가 같이 풀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생긴 H형강에다가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우리는 당연히 휘어집니다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얘한테 힘을 줬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중앙선을 갖다가 눌러내면 얘가 순수하게 휘어지기만 하겠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제가 힘을 이쪽 끝을 갖다가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플랜지 끝부분에 갖다가 힘을 줬다. 자, 그러면 당연히 눌렀으니까 휘어는 지는데 잘 보이시나요? 휘어는 지는데 비틀어지면서 휘어지겠죠. 이 단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을 오른쪽 편심을 갖다가 눌렀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잘 읽어보시면 생각나는 글자가 비틀림이 생기지 않고 힘만 순수하게 생기고 싶다. 그런 걸 우리는 전단 중심이라고 한다. 이 문제 읽다 보면 26번은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전단 중심은 과연 단면에 따라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지 표현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만 찍는 거예요. 얘는 대칭으로 눌러야 되니까 여기가 그죠?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얘도 좌우 대칭은 요 라인 안에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점선을 해설란에다가 보여드린 거고 무게중심 개념에서 보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서 점이 찍혀야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L형강은 좌우 대칭이 없으니까 45도 방향으로 대칭이 되고 그래서 얘는 여기를 갖다가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요게 좀 어렵죠. 얘는 물론 이것도 대칭 아닙니까 하실 수 있지만 무게중심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틀어지게끔 점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점 찍어주시면 전단 중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축을 90도 라인에다가 지금 저기다가 다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요 C형강이에요. 필기 때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오른쪽 점 찍는 건 이건 도심이다. 맞죠? 상하 대칭이니까 요 점선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전단 중심점은 오히려 오른쪽이 아니라 바깥쪽 전단 중심점 쉬어 센터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SC점이 저 밖에 있다라는 건 이 C형강의 경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눌러봐도 전혀 휘어지기만 하진 않는다. 무조건 뭐를 동반한다? 비틀림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를 누를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전단 중심점이 단면의 외부 바깥에 있다는 건 순수하게 휜만 생길 수 없고 뭐를 당연히 복합적으로 같이 일으키게 된다. 비틀림을 같이 일으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28번과 29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슬슬 철골 구조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다음 단원은 일반 구조, 뭐 건축 일반이라고 하지만 일반 구조인데 제가 이 철골 구조에 대해서는 슬슬 지금부터는 손을 조금씩 놓을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 전에 역학과 철근 콘크리트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잘 아셔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는 2021년부터 실기시험에 2011년이죠. 죄송해요. 2011년도부터 실기시험에 20% 비중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조라는 거에서 20%의 배점을 받고 있는 거죠. 건축 기사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역학이라는 건 그전에는 전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구조니까, 구조 역학이니까.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살짝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고 시공 파트에 있고요. 철골 공사라고
역시 또 시공 파트에 있죠. 일반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목공사, 토공사, 석공사, 우리가 블럭조, 뭐 조적조 이런 얘기들은 그전에도 다 시공 파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2011년도 전에서부터도 살짝은 내고 있었고, 철근 콘크리트는 그럼 왜 왼쪽에다가 썼습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 역학적인 힘에 대한, 뭐 강도 설계법에 대한, 그다음 뭐 철골 공사도 공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압축 하중 구하는 거, 판폭 두께비 구하는 거, 순단 면적 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낸 거지, 그전에는 개론적인 얘기는 시공에서 많이 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메탈 터치도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방법을 그전부터도 물어봤던 거예요. 구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슬슬 책임을 제가 한웅규 교수님한테 떠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 선생님이 실기는 한웅규 교수님이니까 한웅규 교수님한테도 이 부분을 잘 배우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과장되게 만약에 가공을 잘못해서 기둥이 이렇게 가공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부 기둥과 하부 기둥이. 그러면 위에서부터 힘이 내려오는데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나요? 응력이 집중되나요? 집중되죠. 여기가 공간이 생겨버렸으니까.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힘이 제대로 상부 기둥에서 하부 기둥으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아주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아랫부분의 기둥과, 더 크게 그릴게요, 상부 부분의 기둥에 아주 밀착이 되게끔 가공을 해줘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하부 쪽으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공을 정밀하게 하는 기둥과 기둥의 이음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메탈 터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꼭 모범 답안으로 써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정밀 가공. 충력의 50% 또는 2분의 1 이상을 하부 기둥에 전달시키는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고, 아마 한웅규 교수님도 분명히 언급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2011년도부터 나온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도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개념은 똑같이 아까 문제에서 냈던 핵심 키워드, 정밀 가공에서 밀착시켜서 50% 2분의 1 이상을 하부 기둥에 전달하는 거다. 도해 별거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좀 각인될 수 있도록 크게 그린 거고요. 위에는 무슨 기둥이 될 거고 상부 기둥이다. 여러분들 밑에는 하부 기둥이다. 근데 하부 기둥과 상부 기둥을 정밀하게 가공해서 밀착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림을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색깔은 못 쓰지만 이렇게 공간이 있게 그리시면 안 돼요. 완전히 밀착된 것 같은 느낌으로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잘 그리셔서 여기를 그냥 메탈 터치라고 한다. 한글로 쓰시면 된다 그랬죠. 한웅규 교수님도 영어 쓰시는 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죠? 영어 잘하세요, 한 교수님도. 근데 한글로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뭐 어려운 도해법은 아니다. 상부, 하부, 그 다음 밀착시켰다는 느낌, 공간 없게. 그리고 요 키워드들 꼭 들어가셔 주시면 완벽하게 모범 답안입니다. 자, 철골구조 마지막 문제. 당연히 이거 나올 줄 아셨겠죠. 주각에 대한 거. 제가 필기 때 여러분들 저 그림까지 그리면서 얼마나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 영어들, 단어들을 골라내려니 힘들죠. 그중에 가나다라 마바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으라는 건데, 여기서 찾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연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매입을 시켜놓고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앵커 볼트. 요 사죠, 사. 그럼 살 안에다가 미리 앵커 볼트를 찾자 이 말이에요. 앵커 볼트가 어디 있지 봤더니 여기 11번. 그래서 11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앵커 볼트에 판을 깝니다. 구멍을 뚫어서 앵커 볼트 구멍이 싹 삽입되도록 판을 깝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기초판, 베이스 플레이트. 여기서 같으면
요거겠죠. 하부, 답번이 되겠네요. 답번. 그죠? 답번은 베이스 플레이트를 찾자. 1번에 있네요. 자, 베이스 플레이트 깔았으니 이제 철골 빔이 여기다가 들어오겠죠. H빔이 들어왔습니다. 자, 얘를 옆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필기 때 이랬죠? 기둥이 쓰면 옆을 이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 두 손가락으로. 그러면 옆에를 잡아주는 걸 이렇게 L형강이라고 해서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던 거. 이게 L형강이죠. 그 L형강이 왼쪽, 오른쪽, 사이드 쪽에 들어갔다. 그래서 얘를 사이드 앵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같으면 이 부분을 말하겠죠. L자 모양으로 형광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지칭했냐? 마라고 지칭했네요. 그럼 마는 사이드 앵글을 찾읍시다. 사이드 앵글. 영어가 너무 많아요. 그죠? 아, 여기 보이네. 사이드 앵글. 자, 이제 사이드 앵글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너무 밑둥을 잡으면 아랫부분만 잡으면 기둥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조금 더 두툼하게 잡아주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좀 더 붙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 날개 부분을 우리는 윙 플레이트라고 한다. 라라고 돼 있네요. 라 찾아봅시다. 라 윙 플레이트 2번 윙 플레이트. 자, 하나씩 이렇게 점령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젠 바깥쪽만 잡아줄 게 아니라 여기 안쪽도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안쪽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외부죠. 이 단면 한번 보세요.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플랜지고요. 얘도 플랜지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게 H빔으로 따지면 외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외부를 갖다가 처음에 잡아놓은 요 쇠 앵글 바가 있죠? 그럼 외부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바는 뭘 찾으시면 됩니다. 클립 앵글입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 그 다음 외부 플레이트입니다. 3번과 4번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필기 때는 분명히 클립 앵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제일 처음 찝는 건 클립 앵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간 거.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완벽하게 외부만, 제가 이거 좀 컬러풀하니까 지워볼까요? 지금 요 바 부분만 보면 아직 외부로 들어가진 않은 하부에 집어준 겁니다. 완벽하게 요 외부를 연결한 부분은 요 안쪽으로 들어간 요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하고 있는 판 보이세요? 입체적인 그림이라 조금 구별이 힘드시다면 책에 있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요게 나예요. 그럼 나와 바의 차이가 뭡니까 하면 바는 외부를 잡아준 게 아니라 일단 밑둥을 잡아준 건데 바깥쪽으로 잡아준 건 사이드 앵글, 안쪽으로 잡아준 건 클립 앵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셨죠? 그 다음에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서 외부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잡아준 걸 우리는 외부 플레이트라고 한다. 구별을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외부 플레이트를 계속 띠 모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주는 거 뭐라 그랬어요? 단일 복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단일 레티슨 60도, 복 레티슨 얼마? 45도로 쌍을 이뤄야 90도가 되게. 그래서 새 장비는 복 레티스는 200까지 허락하는데 단일 레티스는 140까지밖에 안 돼요 했던 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레티스라고 부르는 거고 명칭이 누구랑 좀 비슷합니다. 트러스와 비슷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가번이 제일 많이 틀려 오시는데 여기서 레티스라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13번. 나머지 얘기들은 요거 구별하는 거 조금 어려웠고 얘는 아예 여러분들이 많이들 틀려 오셨지만 요 정도 느낌은 여기서부터 4번 다시 한번 앵커 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양쪽 잡아준다 사이드 앵글, 안쪽 잡아주는 거 클립 앵글, 그 다음 외부 잡아주는 걸 외부 플레이트라고 한다. 그 외부를 계속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번엔 레티스 개념으로 잡아준다. 그래서 레티스 바라고 한다.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첨부를 해드리면 필기 때 내용에서 그대로 연장이 되는 느낌으로 해결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은 지금부터 나오는 건 역학에서 제가 구조에서 가리키는 느낌의 계산 문제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 전부터도 나오고 있었던 우리 철골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즉 한은규 교수님 파트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빠져나가야 되는 이제 입장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단원이 더 남겨져 있습니다. 일반 구조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구조도 일반적인 건축공사에서 나오는 토공사, 연약지반, 기초에 관련된 문제들이 워낙 기존에도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구조에 대한 배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도 몇 개 없지만 아무튼 단원이 바뀌니까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는 걸로 짧을 거예요. 길지 않을 거니까 다음 단원까지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